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6.8% 감소하며 연휴 기준으로 48만 2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직전월과 동일한 54만 6천 건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1% 증가한 결과여서 부동산 시장 회복은 현재 진행형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제조업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킷은 이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 예비치가 53.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53.6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로써 이번 달 미국의 제조업 활동은 지난달 기록했던 2013년 10월 이후 가장 크게 둔화한 기록보다는 약간 개선됐습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의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가 28일로 하루 더 연기됐습니다. 그리스 정부 소식통은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장소 선정이나 내부 의견 조정 등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60억 유로 상당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시작부터 연달아 미뤄지면서 그리스의 ECB 채무 상환 만기일인 다음 달 2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이 대우증권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곧 공식 결정하게 됩니다. 산업은행이 최근 대우증권을 KDB 자산운용만을 묶어 팔고 KDB 캐피탈은 따로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인수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따라 8, 9월 사이 본격화될 대우증권 인수전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대우증권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자본금 1위, 자산 2위입니다. 폭염이 계속 이어졌었던 지난 주말 안녕하셨는지요?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결국 지난주 마지막 거래까지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끝이 났는데요. 일단 실적 부담을 안고 있는 뉴욕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까지 밀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좀 전에 전해드린 바대로 중국의 7월달 제조업 지표가 15개월 만에 최악을 달릴 정도로 좋지 않게 나옴에 따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미국의 괜찮았던 부동산 관련 지표, 주택 관련 지표마저 꺾이는 모습이 타이밍도 참 안 좋게 나왔습니다. 6월달 신규 주택 매매였었는데 7개월 만에 최저, 전월 대비 6.8%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달러 강세화가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지표마저 좋지 않으니까 이 수요 감소, 수요 부진 우려까지 겹친 겁니다. 최근에 유가 그리고 금, 은, 구리 가격 모두 다 떨어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상품 관련 시세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까지 밀린 뉴욕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 마감가부터 챙겨드립니다. 3대 지수 모두 1%가량씩 조정을 보였죠. 문제는요. 지금 절대적인 레벨도 레벨인데 지난주 굉장히 많이 밀린 주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나스닥이 심지어 신고가까지 내달렸던 모습이 있었었는데 지난주는 다우지수가 거의 한 3% 가까이 조정을 크게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한 2% 이상의 하락률을 주간 단위로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난주 월요일 첫 거래일 빼고 지난주 화, 수, 목, 금 내리밀렸는데요. 양봉상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이 4개 연속 붙여서 출현되는 것도 상당히 보기 드문 풍경이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외 불안 요인이 상당히 완화되면서 안도랠리 속에 바짝 올랐던 뉴욕 증시가 다시금 전 저점에 가까울 정도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우리만 밀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스닥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요. 결국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백기를 들고 밀리는 모습 나타났네요. 계속해서 유럽 쪽 보시죠. 독일과 영국 증시가 1% 이상씩 밀리는 모습 역시 있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그리스의 3차 구제금리 협상 개시가 당초 간밤에 있을 뻔했었는데요. 이것이 하루 더 연기되고 당초에는 이 데드라인이 24일이어서 결국 24일, 27일, 28일 현지 시각으로 계속 연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채권단 측에서는 이것이 기술적인 단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라곤 하는데 투자 심리는 역시 압박을 조금 받았고요. 역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옴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의 타격이 그대로 유럽 증시에 직격탄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상품 가격 시세 한번 보실까요? WTI가 이제 48불대까지 밀립니다. 미국의 원유 채굴 건수도 또 21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는 공급 과잉 모습이 나타났고요. 중국의 수요 부진을 충분히 시사할 수 있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15개월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는 오히려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유가는 지금 4개월 내 최저치, 아직까지 전 저점 WTI 기준 53불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금값은 5년 반 만에 최저치이고요. 반면에 구리 가격은 6년 내 최저치,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분석이 충분히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7월 FOMC 회의가 잡혀있는 가운데 결국 달러 강세가 어떻게 2라운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품 가격의 운명은 바뀔 전망이네요. 자, 이번엔 달러와 같이 살짝 보시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조금 부진한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97 후반대를 가리키다가 97 초반까지 약간은 내려서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FOMC 회의가 기점이 돼서 분기점이 돼서 달러 가치에 따라 상품 시세 다 같이 좀 정해질 그런 전망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중국 증시 모습도 역시 좋지 못했어요.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라서 4,200선 회복을 이참에 노렸던 상해종합 지수였는데 결국 하락세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장이 되겠죠. 네, 원달러 환율이 이제 거의 1,170원대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내내 팔았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팔기 시작한 외국인인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만 놓고 보더라도 2,600억 가까이 팔았고 지난주 내내 팔면서 1조 이상을 정리한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대형주들 실적도 썩 좋지 않은 가운데 어닝 부담, 외국인들의 이탈, 코스피는 2,050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121선까지 지금 깨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술적으로도 좋지 않은데요. 코스닥이 상당히 더 여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시가보다 늘 종가가 낮은 음봉이 연속적으로 출해되고 있어서 코스닥도 역시 여유는 있지만 하방이 상당히 열려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일단 실적 관련해서 노출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오늘 환율과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매도하는지 이것이 또한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FOMC 회의가 될 것 같아요.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금리 인상 결단의 중대 고비를 이번 주에 맞을 것 같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7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7월 28일, 29일 미국 시간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제 FOMC에서는 FOMC가 사실상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옐렌 의장의 기자회견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금리 결정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 현재 옐렌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FOMC가 9월 16, 17일, 그 다음에 12월, 15, 16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9월 달이냐, 12월 달이냐 하는 것을 9월에 지금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FOMC에서, 그런 힌트를, 예고하는 옐렌 의장의, 발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 때문에 이번 FOMC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FOMC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9월 금리 인상설을 제기하는 전문가분들도 많아서 이번 FOMC가 주목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아니 미 연준의 내부 금리 전망 자료가 실수로 홈페이지에 미리 유출됐다면서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미국의 연준의 내부 통제 문제에 관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항상 FOMC 위원들이 전망한 평균치를 공개해 왔거든요. 공개하고 미국 연준의 내부의 금리 전망치는 공개해 오지를 않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 서류가 내부 서류가 실수로 홈페이지에 올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연준의 경우에는 연준의 의원들은 금년 말 정도 0.625, 내년에 1.625 그런 정도로, 그리고 2017년에 2.875 정도로 예상을 해왔는데, 이와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미 연준 내부에서는 이번 실수로 올려진 보고서를 보면은 4분기에 0.35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1.26 정도, 그 다음에 2017년에 2.12 정도니까, 지금 이제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2017년 정도 하면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준 내부 보고서는 2.1이라 그러면은, 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3% 정도 수준, 정상 수준까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FOMC 내부에서는 미국 경제 회복이 사실상 밖에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견고하지 못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를 올리긴 하지만은 금년에 아마도 한 번 올리긴 하지만은 0.35니까 지금이 0에서 0.25, 평균하면 0.13 정도 되죠. 그 정도 수준인데 연말에 가서 0.35 정도를 본다니까, 이걸 보면은 아마도 12월 정도에 가서 0.35 정도까지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내부 분석인데, 일단은 당연히 미 연준은 이건 내부 그냥 검토 자료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내용 숫자들을 보면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지표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미 연준은 올해 금리를 올리긴 올릴 텐데 상당히 점진적으로 올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내 2번의 인상보다는 교수님께서 내다보신 연말에 한 번 정도 올려서 4분기 금리가 0.35% 정도 되리라. 지금 일단 유출된 자료를 근거로 보면 그런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에도 관심이 가죠. 1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 사실상 역성장을 한 미국이 2분기에는 가파른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언제나 최근에 몇 년간 보면은 1분기 성장률이 동절기로 인해서 좋지 않았었거든요. 좋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2분기에는 항상 회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거든요.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이 이번 30일 날 발표가 되는데, 다소 좀 예년처럼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체로 이번 30일 날 발표되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대체로 한 2.5% 내외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좋게 나올 것인가 나쁘게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앞으로 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마이너스 2.1이었는데 2분기는 4.6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경기가 그만큼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1분기에는 마이너스 0.2인데 2분기에는 한 2.5 내외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예측 기간마다 다른데, 예컨대 JP모건은 2.0, 골드만삭스는 3.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2.2% 중반대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보다 높게 나오면은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보다 좀 낮게 나오면은 여전히 이제 연준 내부에서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연말쯤 가서 금리를 소폭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미국이 2분기에 어느 정도로 개선세를 보이면서 1분기의 부진을 커버해 줄지 상당히 관건이다 하셨는데, 앞서서 미국 연준이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썩
빠르게 개선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3, 4분기, 2분기는 이제 1분기보다는 많이 좋아질 그런 조짐이고 3, 4분기 연준은 어떤 부분을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수님? 이제 미국은 여전히 이제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실수로 올려진 자료에 경제 전망 자료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는 2.3%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1분기가 마이너스 0.2니까 하반기에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평균적으로 연간 2.3이 되려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현재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물가 상승률하고 고용인데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달 지난달에 5.3%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실업률이 상당히 그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고용의 내용이 이제 건실하지 못하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정규직도 있다 그런 얘기고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물가 상승률인데요. 이번에 그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미국은 연준이 물가 상승률 2%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그 내부 자료를 보면은 2%를 2020년에 가서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큰 변수인데 본래는 2017년 정도 가서 2%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 1, 2년 늦어지면 한 2년 정도 2018년에 1.9, 2020년에 1.97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굉장히 완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2%를 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점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반기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 추세가 과연 이렇게 아주 완만하게 나올 것인지 하는 것이 미국의 금리를 향후에 아주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한 연간 한 1%씩 이렇게 해서 한 2017년 정도면은 늦어도 2018년에는 뭐 정상적인 금리 수준까지 가느냐 또 그에 따라서 한국이라든지 이런 그 신흥시장부에 돈이 얼마나 빠져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 추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사실 고용은 이미 괜찮은 편이죠. 뭐 실업자 수가 최근에 주간 단위를 보니까 41년, 42년 만에 가장 적을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 향후 고용도 고용인데 고용의 질 그리고 물가 2%가 어떤 속도로 달성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올리는 속도도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분기 GDP 속보치를 내놓았었죠. 지난주에 0.3%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초 정부와 한은의 1% 예상과는 상당히 간극이 있었던 결과였고 0.4%도 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쇼크 성장률이었었는데 가뭄, 메르스 수출 부진, 3중고를 겪은 결과였다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뭐 메르스 효과, 가뭄 효과 이것 때문에 약 한 0.4% 정도가 성장률 떨어졌다고 예상을 하지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러면은 0.7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성장률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메르스나 거기다가 이제 메르스나 이제 가뭄이 겹쳤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고 수출이 상반기에 지금 마이너스 5.1이고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3.1 정도 돼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4.0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금년에 3만 불로 예상했지만 3만 불이 아니고 오히려 작년보다도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0.3%로 떨어졌고 그래서 뭐 참 금년 중에 제가 보기에는 2.56% 성장밖에 달되지 않아서 2012, 13, 14, 15, 4년 평균 성장률이 2.75 정도. 그러니까 이제 2012년부터 한국 경제는 확실하게 저성장기에 진입을 저성장기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1962년부터 91년까지는 거의 9.7% 성장을 하다가 1992년부터 2011년까지는 5.4% 성장을 해왔었는데 그게 중성장기인데 이제 중성장기를 마감을 하고 2012년부터 한국 경제가 3%가 안 되는 2% 후반대의 저성장기로 이미
저성장기에 진입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3% 성장이 사실상 좀 버거운 상황이고 중국도 이제 7% 성장도 역시 버거운 그런 모습이에요. 금리 인하라는 근데 극약 처방을 했음에도 이 정도 성과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점이 참 오히려 더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 때문에 외국계 IB들은 뭐 금리를 추가적으로 한국이 더 내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로서는 미국과 거꾸로 가기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최근에 1,1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 건전화 대책을 내놓은 정부로서 금리를 인하할까라는 그런 의구심 섞인 분석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뷰는 어느 쪽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금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번 추경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규모와 내용 면에서 미흡해요. 사실 이번에 한 3% 정도 성장을 하려면은 최소한 20조 정도의 추경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갑론을박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도 규모도 적고 그다음에 내용도 저를 보면은 메르스라든지 가뭄의 피해를 입은 병원이나 가게나 업소를 지원하는 이전 지출 중심이기 때문에 일회성 반짝 회복에 그치고 나머지 성장 동력을 계속 창출해내는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SOC 같은 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의 효과가 그리 크지를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미국이 만약 12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거라 그러면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8, 9, 10, 11, 4개월 남은 4개월 동안에 하느니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도 같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내려서 경기 부양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지금 추경이 너무도 미흡하고 추경은 또 더구나 국회에서 법인세까지 올려야 한다. 이 경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야권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재정 정책에 미루고 있을 수 있는 경기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금리를 더 내려야 되지 않겠냐. 반면에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그런 가운데 본래 가계부채는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의 에 대출해주는 그런 부분을 좀 규제하는 한마디로 무담보 저신용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 그쪽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좀 이제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대출을 줄인다 그거는 경기 자체가 좋으니까 안 되고 금리를 내리되 저신용자 무담보 대출에 관해서 은행이 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내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가계부채 건전화 대책은 상당히 좋은 그런 평가를 해주신 반면에 추경의 규모라든가 쓰임새는 조금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 번 더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우리로선 있다라고 보셨어요. 중국의 경착륙 우려도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외에 사실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중국 경제가 과연 어디로 튈 것인가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2분기 GDP는 정확히 딱 7.0 찍긴 했는데 최근에 나온 제조업 지표 보니까 7월달 제조업 지표였는데 15개월 내 최악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큰 문제인데요. 중국이 이제 2분기는 중국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해왔거든요. 해와서 7.0%를 방어를 했죠. 방어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7월달 제조 PMI가 48.1로 5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6월 28일에도 기준금리하고 기준금리를 동시에 낮추고 그런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7월 PMI가 이만큼 낮게 나왔다 하는 것, 낮게 나오고 또 그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의 수출 부진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상반기 수출 증가율 0.9%밖에 안 나왔어요. 평균 7, 8% 정도 증가하던 그 수출이 0.9%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중국도 여전히 그래서 이제 지금 돈을 많이 풀어서 위안화를 약세를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중국이 지금 3분기에 7%를 다시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국 정부 당국으로서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중국이 다시 또 경기를 부양하는 다른 부양 조치가 나오지 않겠는지. 근데 부양 조치가 당기면 나올 게 없습니다. 계속 금리를 낮추고 지급 준비를 낮추고 그래서 위안화를 약세를 가져가고 이런 지금 조치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3분기 7% 방어를 위해서 좀 더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GDP 7.0까지는 딱 맞췄는데 이제 딱 넘어가는 하반기 출발점인 7월의 제조업 지표가 좋지 않았던 중국. 역시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교수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지난 주말에 대구 서울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자리가 모자라서 서서 들으실 정도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페인트도 잘 갔지만 이 TV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그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실물은 훨씬 요거보다는 미남이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미래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펼쳐지는 시장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흔히 아이들에게 나쁜 말을 하지는 않죠. 제가 그날 강연에서 뵀던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체면 차리지 마라. 네 위장이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변화에 빨리 적응해라.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하십니다. 자, 이 얘기 들으면서,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의 미래를 늘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이 여러분들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미래 시장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 시장은 앞으로 펼쳐지는 시장이고 앞으로 대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 미래 시장은 명확하게도 이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신문이라는 팩트를 통해서 말이죠. 그 점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하나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헐리우드 어덜 피어러십니다. 이게 뭐냐면 헐리우드의 또 다른 해적입니다. 다른 해적 문제인데 그게 뭐냐? 3D 프린터라는 얘기죠. 이 3D 프린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3D 프린터라는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완구업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 3D 프린터를 그때 말씀드릴 때 드렸던 얘기입니다. 이런 완구라든가 캐릭터, 피규어 산업 등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이걸 과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지적재산권법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기사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기사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3D 프린터를 개발하고 3D 프린터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 그 학급의 아이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Are these kids infringers? 그 즉 뭐냐면 지적재산권 침해자냐? or extension of your brand. 그러니까 당신 브랜드의 확장자냐 이 얘기입니다. 당신 브랜드를 키워주는 이 애들이 당신 브랜드를 키워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적재산권 침해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3D 프린트 산업이 미국 시장에 지금 빠르게 치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말이죠. 우리는 아직 3D 프린트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미국 시장은 벌써 파일을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피규어를 만들 수 있는 파일이죠. 그 파일만 받으면 3D 프린터로 바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헐리우드가 지금 피규어 산업이라든가 그다음 캐릭터 산업 이런 쪽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걸 역으로 해석해 보자면, 거꾸로 읽어보자면, 그리고 혹은 탈탈 털어보자면 3D 프린터 산업이 그만큼
빠르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STI라든가 하이비전 시스템의 주가 모양도 굉장히 양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STI 하이비전 시스템 즉 장기적으로 좀 봐도 좋은 종목이 아니야. 물론 조정이라는 게 좀 들어오겠죠. 그 시점에서의 매수 관점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3D 프린터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결국은 이 두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사를 발췌해 왔습니다. 자,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이죠. 좀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은현 구단하고요, 조치훈 구단하고 전설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 두 분의 참 전설의 대결인데 결국은 조은현 구단이 시간승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야, 이 대단한 대결이었어요, 그죠? 자, 기사를 좀 볼게요. 자, 의류 OEM 주문자 상표 부착이죠. 의류 OEM 강달러 수혜주로 급부상되고 있다. 한세실업이라든가 영업무역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기사가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지금 많이 올라간 한세실업 영업무역을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의류 브랜드들, 즉 의류 브랜드들이 강달러에 대해서 수혜를 받겠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쳐다보자면 지금 이 의류 산업들이 원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공장을 많이 옮기고 있느냐, 베트남 쪽으로 공장을 많이 옮기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드렸던 박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이런 박림이라는 회사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의류 산업 쪽에 MK 트렌드라든가 TK 케미칼 이런 회사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TK 케미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류 섬유를 만드는 회사예요. 스판덱스라는 섬유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방 그 분양 아파트 그 시장에 시행사를 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급속 성장세에 있다는 것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TK 케미칼을 탑픽으로 여기서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예. 확성기 대신 스마트폰 든 이장님. 자, 변화에 빨리 적응하라는 부모님 말씀. 거기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제는 IoT, 인터넷 오브 싱즈, 사물 인터넷, 스마트 시장, 이것이 대세를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들도 굉장히 대기업들이 계속 이런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스마트 시장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사물 인터넷 시장입니다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장님이요, 마을 방송을 할 때 동민 여러분 이러고 방송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방송이요, 어떤 스마트폰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으로 말을 해서 동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그만큼 이제 시골이나 참 이런 스마트가 손님끼리 닿지 않은 곳까지 스마트 타운이 건립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스마트화지고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 특히 LG U+ 같은 회사들도 이런 스마트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미래 산업은 뭐냐? 스마트 사업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클라우드하고 연계되어서 나온다 하는 클라우드 TTS, 즉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이 클라우드 TTS라는 솔루션을 사용해서 하고 있다. 즉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 또 발전하고 있다. 이것까지 도출해낼 수 있는 기사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부 드론 띄우기. 자, 이 드론에 대한 얘기는 2015년도 초부터 계속 드렸던 얘기입니다. 드론 기사 나올 때마다 잡아드렸죠. 그로부터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퍼스텍 드론 관련주 중에 탑픽을 퍼스텍으로 잡아드렸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 참고를 해보셨더라면 굉장히 지금 큰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결국은 중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고 결국은 집중 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런 기사들이 과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기사들이 아니야. 꼭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결국은 이런 팩트들이 또다시 시장의 성장성으로 입혀지고 있다는 점, 그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 최대 수혜. 자, 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세계 무역기구죠, 그죠? WTO의 정보기술 분야 관세 철폐의 최대 수혜자가 뭐냐? 이런 얘기가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강연에서. 근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오히려 중국 업체가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 쪽은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바로 그 부분이 여기 기사로 나온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완성품 쪽에서의 침해 현상, 즉 샤오미나 ZTE, 화웨이는 전부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성품 쪽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결국은 관세 철폐가 되면 거기서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이 훨씬 낮아지죠. 더군다나 싼 가격에 지금 관세까지 철폐된다면 기상천외한 놀라운 스마트폰 가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완성품 쪽이죠. LG전자나 삼성전자 이런 쪽의 피해. 근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완성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백색 가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쪽이 오히려 우리 쪽에 국내 내수 업체들 이런 쪽은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은 뭐냐면 이런 ZTE나 화웨이나 샤오미 쪽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바로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 보신다면 여러 회사들 나올 거예요. 카메라 모듈 쪽으로 보면 MC넥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나올 거고 몇 가지 회사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들이 가장 아직까지는 기술력의 부족으로 침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반도체 쪽입니다. 아직 이들의 기술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우리는 벌써 방막화가 이루어졌고 굉장히 얇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 LTA 이런 식의 빠른 속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D램들이 이미 개발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관세 철폐, 이 샤오미나 화웨이가 ZTE가 더 수혜를 볼수록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왜 의문스럽게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반드시 수혜를 본다면 다시 재상승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 확정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들고 가야 될 구간입니다. 제가 전에 SK 하이닉스 51,000원대에서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때 다른 전문가님하고 대립을 약간 하면서 지금은 분할로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신다면 그때 좀 팔고 다시 재매수한 구간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좀 지속적인 성장의 개념으로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다 읽어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투자 제안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역풍이에요.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떨어지지라는 이해되지 않는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악재였죠. 그 악재가 실적이 발표가 되면 당연히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되고 주가 상승의 원인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이것의 기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바로 삼성물산이 주주총회 때부터 승리할 때부터 이 기점이 계속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내다 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은 오비락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외국인들의 움직임 이해되지 않는 역풍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에 빠르게 회귀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썸머랠리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늘 차분한 마음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외풍은 점점 잦아드는 모양새지만 국내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는 가운데 실적 시즌에서 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는 국내 증시의 모습입니다. 이런가는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 가시권에 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엑소더스마저 포착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필요한 전략 지금부터 더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님 도움 말씀 오늘 들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지난주 내내 팔았어요. 1조 가까이 정리했고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이 파는 모습이 시작이 됐는데 어닝 시즌 부담 속에 조선주에 이어서 건설주까지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급락했더군요.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일단 돌아보게 된다라면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요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듯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로 환율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환율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환율에 대한 시장의 반응 부분, 그 부분이 주요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2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들, 실적 특히나 긍정적인 면보다는 다소간에 좀 부정적인 면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큰 그림 속에서 발목을 계속 잡아가는 그런 모습 나타냈었다라고 정리가 될 듯합니다. 외국인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6거래일 동안 총 1조 원 정도의 순매도 보였었고요. 기관 역시 5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 물량을 시장 내에 쏟아냈다라는 점. 말 그대로 어쩌면 이러한 상황들은 환율의 변화에 미리 좀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오히려 그 실적에 따른 시장 내 반응이다라기보다는 환율,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달러의 강세, 원화의 약세, 과연 달러의 강세냐, 원화의 약세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요, 결국엔 달러와의 강세가 맞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릴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주 이제 그 28일, 29일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물론 당장 이번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 부분 희박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시장 달러화의 강세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라면 이번 주 일단은 계속되는 어떤 그 수출주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분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달러화의 강세, 원화의 약세보다는 달러화의 강세 쪽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내 국제 금시세의 약세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 유가의 약세 역시 그 반대 급부적인 어떤 그 자산 어떤 그 선호 현상에 의해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이와 관련된 국제 유가의 약세와 관련된 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업종군들 나타나겠죠. 여행주도 그렇고요, 항공주도 그렇고 일단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그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변국이죠. 중국 증시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역시 우리 시장 내 긍정적인 부분일 것이다라는 것. 특히나 중국 증시 관련해서는 중국 증시 안정과 관련돼서 이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군들 분명히 있습니다. 증권 업종이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국 후강통 실시와 함께 우리 자금의 중국으로의 유출 부분들 많이 나타났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각 증권사들의 지난 2분기 실적 부분들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다. 1분기부터 계속 이어오는 어떤 그 긍정적인 신호로도 여겨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의 급락 부분이 일단 증권사 실적 부분에 다소간에 좀 악영향에 대한 우려감 나타나면서 잠시 주춤거리는 모습 나타났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중국 증시의 빠른 안정세, 빠른 회복세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우리나라 그 증권 회사들에 대한 그 대외적인 악재보다 이제는 대내적인 어떤 그 거래량의 증가랄지 시장에 대한 유동성에 계속되는 유동성의 지속, 이와 관련된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징 업종 좀 생각을 해보죠. 환율이 가장 큰 어떤 그 지난주 시장 내 화두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동차 중심의 수출주의 상승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난주 특히나 이제 자사주의 매입 소식도 SK 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고요. 긍정적인 실적 발표,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 반전 부분들, 상승 반전 부분에 대한 소식도 지난주에 큰 하나의 화두거리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수주 산업에 대한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선업종, 특히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제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실적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그 자산 건전화 대책 방안, 정부의 자산 건전화 대책 방안에 따른 어떤 건설사들의 조금 좀 나쁜 영향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우세했지만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오히려 건설사에는 없었다. 하지만 건설사에 대한 우려감, 잔존하는 우려감은 여전히 수주산업의 그 인식의 차이에 따른 그 실적 인식의 차이에 따른 어떤 부실적인 부분, 잠재적인 부실에 대한 부담감 부분 작용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성장주들에 대한 순환매, 일단 뭐 좀 집중되는 부분 그리고 순환되는 부분들 나타났었죠. 뭐 바이오도 그랬었고요, 일부 화장품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게임주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섹터별 얘기 잠시 후에 전략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차손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의 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FOMC 회의 때문에 경계감은 더욱더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 1170원대는 거의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변수 역시 FOMC 회의가 아닐 수 없네요. 맞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FOMC 회의,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달러화 강세 기조가 조금 주춤할 것이냐, 아니면 달러화 강세 기조가 조금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것이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다소간 좀 완만해지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배경, 내지는 가장 큰 힌트거리가 될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2분기 실적과 거의 비슷하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에 대한 다소간의 좀 둔화 부분이 조금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결국엔 달러화의 지나친 강세가 그들의 수출 활로를 다소간에 좀 둔화시키는 그런 영향으로 좀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말 그대로 FOMC 회의의 그 위원들한테 다소간에 좀 마음의 중심점에 좀 새겨지길 바라면서요, 오히려 달러화 강세 기조의 완화를 좀 기대해 본다. 완화 쪽이 조금은 좀 시장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달러화 강세, 뭐 일단 그 기조는 유지된다. 그렇다라면 수출주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내수 중심주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메르스의 여파, 다소간 여행주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메르스 일단은 2주 연속 그 신규 환자가 나타나질 않으면서 새로이 중국계 어떤 그 여행객의 유입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원화 가치의 하락 부분, 그들의 어떤 그 국내 우리나라로의 어떤 그 여행객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할 만한 그런 또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번 주 환율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아울러서 이제 그 국제 유가도 이제 그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에 대한 이번 주 조금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만한 그런 영역이 아닐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FOMC 전후로 오히려 달러 강세가 조금 주춤할 가능성 예견을 해주셨어요. 앞서서 조선 그리고 건설 얘기도 하셨는데 내일 모레죠. 수요일 29일 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대우조선해양까지 실적을 앞당겨서 그날 빅3 업체가 동시에 실적 발표를 할 모양입니다. 좋게 보셨던 과매도 국면에 건설까지도 주가가 급락한 상황인데 홀딩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듯하거든요. 기관 중심의 중소형주 위주의 이 순환매도 LG 생활건강이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화장품주 위주로 여전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 섹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듯이 일단 뭐 수주산업 쪽 말씀을 좀 해보죠. 일단 그 건설업종, 지금 오히려 조선업종보다는 건설업종이 가장 큰 화두거리다. 이미 GS건설의 어떤 그 빅베스를 실시했던 부분들이 2년이 넘게 지금 지난 상황. 그
그 사이에 이제 그 다른 건설사들은 사실상 빅베스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사실상 잠재적인 부실의 가능성 오히려 조금 좀 시장 내 계속 잔존하는 그런 우려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건설업종에 대한 정부의 그 자산 그 건전화 대책에 있어서 건설업종은 사실은 그 의미가 없다. 건설업종은 악영향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다만 그때 이제 그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빅베스에 대한 부실에 대한 잠재 부실에 대한 우려감 부분 과연 이 부분만 없다라면 오히려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텐데 이 부분 오히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직후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달러와 강세기 28, 29일 FOMC 회의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맞을지 틀릴지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시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 한번 참고하셔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은 미국들 2분기 기업 실적의 발표가 그다지 녹록지 않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FOMC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 그 위원들 역시도 다소의 달러화의 초강세 국면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배경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부분 30날 이제 그 LG U+하고 SK텔레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주파수의 이제 그 경매와 관련된 부분들 시장 내 또 하나의 이제 그 화두거리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이제 그 통신업종에 대한 어떤 그 시선, 시각, 어떤 부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희비교차 부분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증권사 M&A에 대한 얘기들 시장 내에 서서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 평가 저는 이렇습니다. 어느 회사가 매각되고 어느 회사가 매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매우 좋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현재 M&A 시장의 활성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특히나 지금 뭐 현대증권도 마찬가지가 되어 있고요. 대우증권 그다음에 뭐 중소형 증권사도 있죠. SK증권 뭐 중소형 증권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SK증권을 포함해서 이베스트, LIG, 리딩증권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뭐 M&A 물건 뭐 여러 차례 지금 시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제 그 실패했었던 그런 상황들 결국에는 이제는 좀 매각자 입장에서도 시장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매각 물건을 낼 수밖에 없다는 그만큼 이제 그 매수 대기자도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지금 시장의 상황은 특히나 증권과 관련된 우리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긍정적인 지금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건설주는 오히려 실적 발표 전후가 주가 바닥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증권주는 앞서 얘기와 종합해보면 중국 증시도 좀 살아나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 M&A 얘기까지 풍성한 가운데 역시 증권주 긍정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끝으로 전략 여쭙겠는데 고성장주 순환매 관련해서 아까 화장품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화장품주도 오늘 매기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어찌 보면 이제 그 중국 여행객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실질적으로 좀 뉴스들이 많이 그런 쪽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 좀 해보게 되는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원화의 약세 부분 이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그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증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부분 있다라는 어떤 그 근거로 생각할 만한 게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항공 수요의 증가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여름 성수기의 진입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행주의 플러스에서 화장품주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 그 국내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로 사가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 이번 주에 한번 서서히 가져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말씀드려보고요. 아울러서 그 중소형 성장주들에 대한 순환매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은 더 게임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특히나 지난주를
지난주, 지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여름방학들의 대부분 이제 학생들의 여름방학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다 보면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여름철 성수기 진입 부분들 앞으로 한 2주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관심을 일으키기에 분명 좀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울러서 게임주들에 대한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어떤 그 움직임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점. 오히려 상대적으로 게임주들의 실적이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성장 순환매 속에서 본다면 이번 주는 특히나 그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 조금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종합해보면 방학이라서 게임주 그리고 원화 약세에 따라서 해외 관광객을 더욱더 유치할 가능성, 그래서 화장품 또 항공주 여행주 앞서서 건설증권과 더불어 좋게 보셨는데 사실은 지수가 오늘 또 밀리면 2030선대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어찌됐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지수는 계속 지지력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큰 그림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 대형주는 언제쯤 갈까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FOMC 회의가 또 하나의 이제 저는 그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FOMC 회의에서 그 방향, 다소간의 좀 완화 분위기냐 아니면 다소간의 좀 강화 분위기냐, 이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의 어떤 그 스탠스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당장 제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소간의 좀 완화될 쪽에 저는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 결국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달러화의 강세 기조에는 변화는 없지만 그 어떤 그 속도에서는 다소간에 완급 조절이 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이제 외국인들의 기환 부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전히 한 2, 3개월 정도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띠는 추세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번 FOMC를 기점으로 오히려 달러화 강세는 조금 속도가 주춤할 가능성 있다라고 내다보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황 전망과 전략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증시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미국은 실적 부담감 속에 달러 강세에 따른 원자재 약세 그리고 미국의 주택지표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전 잠시 후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